이것이 과연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러시아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능가할 수 있었을까요? 러시아 정부가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북극권과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이 현재 이 특수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선두 주자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핵심에는 한 러시아 엔지니어의 충격적인 결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인 얼음 바다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러시아 최고의 엔지니어. 그가 돌연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며 러시아 정부의 모든 핵심 기술 반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르만스크 출신의 조선 해양 엔지니어 이반 드미트리예프입니다. 아니, 이제는 한국 이름인 구이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파쇄하며 새로운 해상 항로를 개척한 저의 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2023년의 겨울, 무르만스크는 영하 40도를 상회하는 혹독한 추위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소련 시절부터 북극 함대의 요람 역할을 담당했던 이 도시는 이제 몰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결국 폐쇄가 결정된 아버지의 조선소를 정리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힘겹게 열고 들어선 조선소는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원자력 쇄빙선들이 건조되었던 이 유서 깊은 곳이 이제는 텅 빈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조선소에서 40년 이상을 근무하셨습니다. 소련의 자부심이었던 아르크티카호나 레니노와 같은 전설적인 쇄빙선들이 모두 아버지의 손을 거쳐 탄생했던 것입니다. 조선소의 주 건물은 이미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용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헤매며 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설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아르크티카호의 진수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설계실 한쪽 구석에서 저는 낡은 철제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늘 소중히 간직하셨던 물건이었죠. 자물쇠는 심하게 녹슬어 있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간신히 열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금고의 문을 개방하자 누렇게 변색된 수많은 설계 도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르크티카호의 선체 구조 설계도였습니다. 도면 상단에는 아버지 퓨도르 드미트리예프의 친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이 좁고 밑음 두께 얼음도 단번에 파쇄하는 선두 천슈 형상의 비밀 1979년 3월 20일 저는 도면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두꺼운 철판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특수한 각도와 곡률로 설계된 선수 형태가 얼음에 충격을 가하고 파쇄하는 방식이 기존과는 확연히 달랐던 것입니다. 선체가 얼음 위로 미끄러지듯 올라타면서 자체 무게로 얼음을 압착하여 깨뜨리는 원리였는데 그 최적의 각도가 정확히 120도에 달했습니다. 더욱 경이로웠던 것은 금고 바닥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비닐에 정성껏 포장되어 있던 그 문서의 제목은 극저온 액화가스 운송선 적용 가능성 연구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하니 1976년 아버지가 아직 젊은 엔지니어였을 때 작성된 기록이었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버지는 이미 그 당시부터 쇄빙선 기술을 LNG 운송선에 접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 LNG를 영하 50도의 북극해에서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심도 있는 연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련은 천연가스를 오로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만 수송했기 때문에 이 선구적인 연구는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북극 항로가 상업적으로 활용된다면 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는 아버지의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를 정확히 내다본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확인한 헤드라인에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대우조선해양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쇄빙 LNG선 15척 수주 성공 4조 원 규모 대형 계약 체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를 정독해보니 영하 50도의 북극해를 항해하며 LNG를 운송하는 특수 선박을 한국이 건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가 발주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기사에는 조감도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선박의 형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쇄빙 능력과 LNG 운송 능력을 동시에 갖춘
그야말로 꿈의 선박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50년 전에 상상했던 바로 그 형태의 선박이었습니다. 저는 금고속 문서들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아버지의 연구 노트에는 극지 환경에서의 선체 응력 분포, 저온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특수 강자의 사용법, 그리고 빙하 충돌 시 화물창을 보호하는 이중 선체 구조 등이 극도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깊은 인상을 준 것은 북극곰의 지혜라는 제목의 메모였습니다. 북극곰은 영하 40도에서도 천을 유지한다. 그 비밀은 삼중 구조의 털 가죽에 있다. 쇠빙 LNG선 역시 이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곳 무르만스크에서는 더 이상 조선 엔지니어로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조선 산업은 이미 한참 뒤처져 있었고 새로운 도전을 감행할 여력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버지가 평생 꿈꾸시던 바로 그 선박을 실제로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30년간 축적한 극지항해 경험과 아버지의 연구 자료 일체를 가지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본사가 위치한 거제도로 말입니다. 동료들은 저를 극구 만류했습니다. 이반, 자네가 왜 한국까지 가야 하나? 여기도 조선소는 있지 않은가?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현실로 완성시킬 수 있는 곳은 이제 그곳뿐이야. 출국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조선소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습니다. 폐허가 된 도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이곳에서 건조된 쇠빙선들이 북극해를 누비며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듯이 이제 저 역시 새로운 미지의 길을 떠나는 것이라고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 덮인 무르만스크가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강렬하게 뛰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못다 이룬 꿈을 제가 직접 이어갈 수 있다는 벅찬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아버지의 설계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970년대의 낡은 도면이었지만 거기에는 시대를 훨씬 앞선 통찰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 좋은 기술은 반드시 빛을 보게 되어 있다. 라는 아버지의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내렸다고 말입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봄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나서자 포근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는 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거제도까지 가는 여정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버스와 기차를 갈아타면서 한국의 풍경을 처음으로 제대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활발한 건설 현장들이었습니다. 러시아와는 달리 모든 것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었죠.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질 역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대우조선해양으로 향하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들이 석양을 배경으로 장엄한 실루엣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답게 그 위용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긴장된 마음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경비실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증을 수령하는 데만 30분이 소요될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습니다. 통역 직원이 저를 특수선 설계실로 안내했습니다. 설계실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모니터들에는 3차원 선박 모델들이 정교하게 회전하고 있었고 수십 명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무르만스크의 낡은 설계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시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박준영 설계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수를 나눈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엔지니어이면서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네, 무르만스크에서 왔습니다. 이반 드미트리예프라고 합니다. 쇠빙선 설계 경험은 30년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저를 주목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왔는데 젊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벽에 걸린 MIT 졸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서연 설계사입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쇠빙선 기술만 보유하고 있지 LNG선 기술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LNG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러시아 기술이 필요할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강한 자신감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명확한 의구심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아버지의 설계도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1976년에 작성된 쇠빙 LNG선 개념 설계입니다. 윤서연 엔지니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설계도를 받아든 그녀의 눈은 도면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잠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7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요? 이런 개념을 그때 이미...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흥미롭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념과 실제 구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하 163도의 LNG를 영하 50도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송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증발, 가스 처리, 화물창의 극한 단열, 슬로싱 현상, 액체 흔들림, 대응 같은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십니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또 다른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수트를 입은 서양인이었는데 핀란드 억양이 섞인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미스터 박, 야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분은 러시아에서 오신 드미트리에프 씨입니다. 쇠빙선 전문가이시죠. 박 팀장이 소개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는 마르쿠스 란타넨입니다. 핀란드 선급 검사관이죠. 그의 표정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미스터 드미트리에프, 당신 말대로 러시아가 쇠빙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두 기술 쇠빙과 LNG를 융합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선체 전체 구조의 충돌 문제부터 시작하여 추진 시스템, 화물창 보호, 보건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론적 아이디어와 현실 구현 사이의 간극은 생각보다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져온 아버지의 설계도는 개념적 아이디어였고 이를 실제 선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기술적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복 차림에 노련한 노인이 설계실로 들어섰습니다. 온몸에서 용접 냄새가 희미하게 났고 손에는 용접 마스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이 젊은 친구들, 뭘 그리 시끄럽게 떠드는가? 그의 말투는 다소 거칠었지만 어딘가 모를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 팀장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대호 기능장님, 여기에 어쩐 일이십니까? 13번 도크에서 용접 작업 확인하고 오는 길이야. 그런데 러시아 사람이 왔다고 해서 잠시 들렀지. 함대호 기능장. 그 이름은 저 역시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에서 40년간 특수 선박만을 건조해 온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엠했습니다. 그가 제 설계도를 흘끗 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이것 좀 자세히 봐도 되겠나? 함 기능장은 설계도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집중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도면의 특정 부분을 짚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용접 방식, 러시아 친구들이 이런 걸 70년대에 이미 생각했다고? 이거 영하 60도에서도 강도를 완벽히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누가 설계한 겁니까? 제 아버지입니다. 표도르 드미트리에프라고 아르크티카호 설계에 참여하셨습니다. 아르크티카호! 함 기능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배의 실물을 본 적이 있어. 90년대 부산항에 입항했을 때 말이야. 그때 그 선체 구조를 보고 감탄했었는데 이 양반이 그걸 설계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분위기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함 기능장이 박 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박 팀장, 이거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볼 가치가 충분해. 내가 40년 동안 배를 만들어봤지만 이런 독창적인 이중 구조는 처음 봐. 특히 이 독립적인 이중 선체 개념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복합적인 응용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몰라. 윤서연 엔지니어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기능장님, 이건 너무 오래된 기술입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최신 재료공학의 시대인데요. 그래서 더 필요하다네. 함 기능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컴퓨터가 아무리 발달해도 실제 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어. 이 사람은 실제로 영하 50도에서 배를 건조하고 운항해 본 사람들 후예야. 그 현장 경험이 얼마나 값진 자산인지 아나. 박준영 팀장이 잠시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결단을 내린 듯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에 즉시 합류하시죠. 정식 계약은 나중에 체결하더라도 우선 우리가 직면한 기술적 문제들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르쿠스 검사관이 이 일을 제기했습니다. 미스터 박,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국 조선업의 정신 아닌가? 박 팀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LNG선을 건조한 것도 우리 회사이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건조한 것도 우리입니다. 이번에는 쉐빙 LNG선이라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윤서연 엔지니어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박 팀장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현재 직면한 기술적 문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 팀장이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극 지역의 LNG를 아시아와 유럽으로 운송하는 초대형 물류 프로젝트입니다. 연중 내내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해를 안정적으로 항해해야 하죠. 화면에 북극해의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야말반도에서 출항하여 북극해를 거쳐 유럽과 아시아로 이어지는 항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윤서연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받았습니다. 일반 쇠빙선은 재래식 스크루 추진이나 디젤 전기 추진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LNG선은 안전상의 문제로 이러한 추진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극저온 화물창이 선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매우 취약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아지포드 아지폿 추진기를 제안했습니다. 360도 회전이 가능한 추진기를 여러 개 설치하면 전진 쇠빙은 물론 후진 쇠빙까지 가능합니다. 후진 쇠빙이요? 윤서연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얼음이 너무 두꺼워 전진으로 파쇄가 어려울 때는 후진으로 속도를 높여 충격을 가하고 다시 전진하는 방식을 반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미 추안웨이, 역시 쇠빙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러시아는 이미 해봤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LNG선이 아닌 일반 쇠빙선에서였죠. 저는 그 경험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함 기능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경험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네. 우리가 아무리 정밀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실제 북극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다르거든. 박 팀장이 상황을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설계 검토를 착수하죠. 구이반 씨, 오늘은 우선 숙소를 배정받으시고 내일 아침 8시에 뵙겠습니다. 설계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기회를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함대호 기능장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처음엔 다들 그래. 실력으로 증명하면 되네. 그날 저녁 거제도의 작은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선소의 불빛들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곳에서 아버지의 꿈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불안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10개월은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설계실에 남아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차갑게 대했던 팀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함대호 기능장관은 거의 매일같이 현장을 순회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구입한 설계가 아무리 완벽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건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함 기능장은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용접대 땀 하나, 볼트 하나가 북극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한다네. 우리는 러시아의 전통적인 쇠빙선 설계 노하우와 한국의 첨단 LNG선 기술을 융합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고 축소 모형을 제작하여 수조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윤서연 엔지니어는 여전히 매우 까다로웠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기술적 지적들은 오히려 설계를 더욱 정교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2024년 1월 첫 번째 시해선이 완성되었습니다. 13번 도크에서는 마지막 의장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300mm가 넘는 거대한 선체가 겨울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선체에는 블라디미르 루사코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수식 날이 밝았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 관계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들 역시 대거 몰려왔습니다. 아이 선박의 성공 여부가 수조 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의 향방을 결정지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우조선해양사장이 축사를 올렸습니다. 한국의 선도적인 조선 기술과 러시아의 극지 운항 노하우가 결합되어 탄생한 이 선박이 북극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것입니다. 샴페인 병이 선수에 부딪혀 깨지고 거대한 선체가 서서히 물에 닿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모든 참석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완전히 물에 떠오르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 앞바다에서 첫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얼음은 아니었지만 특수 장비를 활용하여 극한 상황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할 계획이었습니다. 시운전 당일 저는 브리지에 올랐습니다. 한국인 선장과 러시아 감독관 그리고 설계팀의 주요 인원들이 모두 승선했습니다. 김상우 선장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쇠빙 LNG선은 처음이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출항 준비 완료. 1등 항해사가 보고했습니다. 거대한 엔진이 시동되자 선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4개의 아지포드 추진기가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은 천천히 부두를 떠나 외로 향했습니다. 영하 40도 환경 시뮬레이션 시작합니다. 윤서현 엔지니어가 컨트롤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화물창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5개의 독립된 화물창에는 영하 113도로 냉각된 LNG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상승하면 증발가스가 발생하고 최악의 경우 폭발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처음 2시간 동안은 순조로웠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선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기본 항해 성능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기동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좌현 90도 급선회 시작!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선박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급격한 기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쇠빙선은 빙산을 회피하기 위해 이러한 고도의 기동 능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선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길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금속이 비틀리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동시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물창 3번 탱크 온도 이상, 영하 150도까지 급상승 중. 윤서현 엔지니어의 다급한 목소리가 브리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옆안에 빨간 경고등이 전멸했습니다. 단열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급격한 선체 움직임으로 인한 복합 응력이 단열 시스템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속도 줄여! 기관 정지! 선장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온도는 계속 상승했고 화물창 내부 압력도 위험수위에 도달했습니다. 가스 누출 징후! 3번 탱크 안전 밸브 작동! 자동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며 증발가스를 외부로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선체 구조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좌연 쪽 침수 시작! 갑판부 선원이 다급히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감독관 이고르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재앙이야, 당장 항구로 돌아가. 그는 러시아어로 절규했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승무원이 갑판으로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대형 폭발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체는 점점 심하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원 구명조끼 착용, 퇴선 준비, 선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해경 구조대와 예인선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배는 간신히 부두로 견인될 수 있었습니다. 부두에는 이미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하선했습니다. 다음날 조간신문들은 이런 제목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대우조선 쇠빙 LNG선 첫 시험에서 대형 사고 발생, 4조 원 날려 무모한 도전에 대한 대가, 러시아도 포기한 기술, 한국도 결국 실패. 특히 경제지들은 대우조선 해양의 주가 폭락을 전망하며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소로 돌아온 우리를 기다린 것은 경영진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 팀장,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전무가 책상을 내리치며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러시아 발주처에서 계약 취소를 검토한다고 난리입니다. 박준영 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다고? 그럼 뭘 예상했다는 말입니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프로젝트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무리한 도전이었습니다. 러시아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우리가 어떻게... 윤소연 엔지니어는 심한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설계실로 돌아온 그녀는 한참 동안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열 시스템 설계를 담당해서 했는데 극저온 수축률 계산에서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제 잘못입니다. 마르쿠스 검사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무리였습니다. 쇠빙선과 LNG선은 태생부터 다른 선박입니다. 억지로 합치려다 이런 일이. 그날 밤 설계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저와 박 팀장, 함 기능장만이 남았습니다. 구입한 씨, 박 팀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저 역시 난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설계도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컸으니까요.
함 기능장이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내가 4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다음 날 경영진은 프로젝트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실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재도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가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윤서현 엔지니어는 남기로 했습니다. 실패했지만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침몰 직전까지 갔던 시제선을 다시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선체를 들어 올려 손상 부위를 확인해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단순히 단열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체 자체 구조적 결함도 명백히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상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구조 담당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시간도 예산도 무엇보다 회사의 신뢰도도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꿈은 너무나 무모했던 것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놓친 것일까? 그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패는 성공을 위한 데이터다. 북극곰도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지는 못한다. 실패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은 완전히 동결되었고 핵심 인력만을 남기고 대부분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박준영 팀장이 축소된 회의실에 모인 우리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뭐가 문제인지 명확히 알았지 않습니까? 다시 해봅시다. 윤서현 엔지니어는 밤낮 없이 사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책상은 도면과 복잡한 계산서로 뒤덮였고 모니터에는 끊임없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돌아갔습니다. 문제를 찾았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극저온 수축률 계산은 맞았습니다. 문제는 선체 비틀림과 온도 변화가 동시에 발생할 때 복합적인 응력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북극곰의 삼중 털가죽 메모 아래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습니다.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각 층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고정은 파괴의 시작이다. 함대호 기능장이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우리가 단열층을 너무 꽉 붙잡아 매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던 게지. 독립적인 유연성을 주어야 해. 하지만 이런 복잡하고 유기적인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또 다른 난제였습니다. 게다가 추가 예산은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보겠네. 함 기능장이 나섰습니다. 은퇴한 동료들에게 연락해 볼게. 이런 도전이라면 다들 기꺼이 관심 가질 거야.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10명이 넘는 베테랑 기술자들이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합류했습니다. 모두 한국조선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숙련된 장인들이었습니다. 급여는 못 드려도 되나요? 박 팀장이 미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70대 노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배만 만들었는데 죽기 전에 이런 꿈의 배 한번 완성해보고 싶어서 왔네. 설계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축소된 팀이었지만 오히려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김현수 상무였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쇠빙 LNG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한 기술적 난제에 봉착해 있는데요. 혹시 기술 교류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경쟁사의 파격적인 제안이었지만 박 팀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며칠 후 거제 시내의 조용한 식당에서 양사 엔지니어들이 만났습니다. 서로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니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단열 문제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삼성 측 엔지니어가 털어놓았습니다. 러시아의 극지 기술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제가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보여주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특히 독립 부유식 단열층 개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려면 특수한 신소재가 필요할 텐데 삼성 측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아는 업체가 있습니다. 윤서현 엔지니어가 나섰습니다.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항공 우주용 첨단 단열재를 제작하는 곳입니다. 다음 날 우리는 부산의 작은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곳이었지만 내부에는 놀라운 기술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하 200도에서도 유연성을 완벽히 유지하는 신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젊은 사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나사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사용하기엔 원가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박 팀장이 우려했습니다. 사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도전적인 프로젝트라면 원가로 공급하겠습니다. 대신 성공하면 저희 회사 이름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둘씩 협력의 고리가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포스코에서는 극 좋은 환경에 최적화된 특수강을 개발하겠다고 나섰고 현대중공업도 추진 시스템 기술을 공유하겠다고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네. 함 기능장이 감격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국가적 과제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지. 본격적인 재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현장 경험, 한국의 정밀 기술, 그리고 이전의 실패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모두 완벽하게 녹여냈습니다. 단열층을 3중으로 하되 각 층 사이에 공기 쿠션을 둡니다. 윤서연 엔지니어가 새로운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선체가 아무리 비틀려도 각 단열층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제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브레이킹 조인트, 비레이킹 조인트라고 부르는 고유의 기법이 있습니다. 일부러 약한 부분을 만들어서 응력이 그 부분에 집중되도록 설계하는 것이죠. 그 부분만 신속하게 교체하면 되므로 선체 전체 구조는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밤샘 작업은 일상이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함보다는 강한 확신이 샘솟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영하 30도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실제 극지 환경을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거대한 냉동 창고를 빌렸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용접이 가능할까요? 젊은 기술자가 걱정했습니다. 해봐야지. 함 기능장이 방한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북극에서는 이보다 더 혹독한 추위에서도 작업을 진행해야 해. 냉동 창고 안은 정말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장갑을 낀 손은 순식간에 감각이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기술자들은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5분 작업, 10분 휴식. 함 기능장이 지시했습니다. 무리하면 안 돼. 러시아 방식대로 짧은 시간 집중 작업을 반복하는 거야. 이러한 극한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실제 북극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미리 경험했습니다. 용접 부위가 극저온에서 어떻게 수축하는지, 볼트가 어느 정도의 토크로 조여져야 하는지 등 모든 데이터를 정확하게 축적했습니다. 이 정도면 북극에서도 전혀 문제없겠는데. 한 달간의 테스트를 마친 후 모두가 강력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는 회사 경영진의 최종 승인이었습니다. 한 번 실패한 프로젝트에 다시 막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직접 거제도를 방문한 것입니다. 우리는 대우조선해양을 신뢰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첫 시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 역시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 끝에 쇠빙선을 완성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조선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경영진도 마침내 프로젝트 체계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었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박 팀장이 결연하게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돌아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전의 실패를 통해 배웠고 함께 그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설계도를 보며 함 기능장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성공할 것 같아. 한국과 러시아 그리고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 모두 완벽하게 녹아있는 배야. 2024년 12월 두 번째 시제선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세종대왕으로 명명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왕의 이름을 딴 이 선박이 북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바라는 염원에서였습니다. 이번 시험은 실제 북극해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 북쪽에 위치한 바렌츠해가 무대였습니다. 부산항을 떠나는 날 첫 번째 진수식과는 사뭇 다른 엄중한 분위기였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뜨거웠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많았습니다. 한 번 실패한 배가 과연? 한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은 강력한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지난 실패에서 얻은 모든 교훈과 기술력이
이 선박에 완벽하게 집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항 전날 밤 팀 전체가 모여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박준영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새벽 6시 세종대왕호가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LNG 10만 톤을 적재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화물을 싣고 북극해를 횡단하는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일본 해역을 지나면서부터 날씨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높아지고 기온도 급격히 하강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호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으로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선체 외벽 온도 영하 20도, 화물창 온도 영하 123도 정상 유지 중. 윤서연 엔지니어가 모니터를 보며 보고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3중 단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선체가 거친 파도에 심하게 흔들려도 각 단열층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드디어 바렌츠해에 진입했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빙산들이 장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시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번 항해에는 러시아의 베테랑 쇠빙선 선장 이고르도 동행했습니다. 30년간 북극 항로를 누빈 그의 풍부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단연빙입니다. 이고르가 설명했습니다. 일반 얼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콘크리트만큼 단단하죠. 브리지의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혁신적인 쉐빙 기술과 한국의 정밀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쉐빙 모드 전환, 김상구 선장이 명령했습니다. 4개의 아지포드 추진기가 특수한 각도로 조정되었습니다. 선수가 얼음 위로 미끄러지듯 올라타면서 3만 톤에 달하는 선체 무게로 얼음을 강하게 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크오오오오 거대한 괴음과 함께 두꺼운 얼음이 균열하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대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1.8m 두께 돌파, 항해사가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더 깊은 북극해 중심으로 갈수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갑작스러운 북극 폭풍이 맹렬하게 몰아쳤습니다. 기상청은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풍속 초속 40m를 파고 12도메트 이상, 즉시 대피하라. 대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고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북극입니다. 정면 돌파 외에는 방법이 없죠. 폭풍 속에서 세종대왕호는 그 진가를 여실히 발휘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갑판을 덮쳤지만 견고하게 설계된 선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극저온 화물창은 완벽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화물창 전 구역 정상, 온도 변화 없음. 윤서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더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전방의 거대한 빙산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회피할 수 없는 상하방이었습니다. 후진 쉐빙 모드, 이고르가 외쳤습니다. 이는 러시아 쉐빙선의 독특한 기술이었습니다. 선미 배 뒤쪽으로 얼음을 파쇄하면서 후진하는 방식입니다. 아지포드 추진기가 180도 회전하며 세종대왕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전속력으로 돌진했습니다. 쾅! 콰광! 이번엔 정말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산산이 깨졌습니다. 무려 2.1m 두께의 얼음을 뚫은 것입니다. 대단해! 이고르마저 감탄했습니다. 러시아 원자력 쉐빙선 못지않은 성능이야. 하지만 북극은 끝까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영하 52도까지 떨어진 기온에 갑판 위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안테나도 레이더도 모두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수동 제빙 작업 시작! 갑판부 보슨이 명령했습니다. 선원들이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영하 50도의 강풍까지 부는 극한 상황에서 얼음을 깨는 작업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5분 작업, 10분 휴식. 절대 무리하지 마. 러시아 방식대로 짧은 시간 집중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한국 선원들의 체계적인 팀워크는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마침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실제 LNG 하역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환경에서 영하 193도의 LNG를 안전하게 하역할 수 있을까요? 하역, 암 연결 시작! 특수 설계된 하역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LNG 선과는 달리 극저온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하는 특수 소재로 제작된 하역 암이었습니다. 연결 완료, 펌프 가동.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LNG는 안전하게 이송되었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성공이다. 브리지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극한의 북극 환경에서도
LNG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화역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료 효율이었습니다. 일반 쇄빙선보다 30%나 적은 연료로 같은 거리를 항해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경제성을 의미했습니다. 1일 증발률 0.08%. 윤서연이 최종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귀향길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북극 항로의 상업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렌츠해에서 베링해까지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항해였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부산까지 예상 항해 시간은? 김 선장이 물었습니다. 12일입니다. 항해사가 대답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경유 시 30일이 소요되니 18일 단축입니다.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단축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연료비 절감, 탄소 배출 감소, 그리고 새로운 물류 무역로의 탄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북극해를 완전히 빠져나와 베링해를 통과할 때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박 팀장이 건배사를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절한 실패를 딛고 일어선 우리 모두에게도 건배함 기능장이 덧붙였습니다. 부산항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해낸 것이었습니다.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깨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항구에는 수많은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물론 회사 임직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새 역사를 쓰다. 북극 항로 시대 개막, 환영 인파 속에서 저는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50년 전에 꿈꾸셨던 바로 그 배가 마침내 현실로 구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날아온 한 통의 공문서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북극해 테스트의 성공적인 완료로 전 세계가 한국의 쇄빙 LNG선 기술을 주목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한국 조선업의 쾌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야말 프로젝트의 나머지 선박들도 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귀향 후 정확히 일주일 뒤 러시아 조선공업부로부터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반 드미트리예프는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해외 유출한 혐의로 즉시 귀국하여 조사를 받을 것, 불응 시 국제 형사 절차를 밟을 것임. 저녁 늦게 낯선 번호로 전화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지역은 모스크바였습니다. 드미트리예프 동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FSB의 이반 파블로프다.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나? 저는 단지 제 지식과 경험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지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자네 아버지의 영혼은 소련 국가 기밀이었네. 그것을 자본주의 국가에 팔아넘긴 것이나 다름없어. 기술 발전에는 국경이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미 30년도 더 지난 기술입니다. 변명은 모스크바 법정에서 하게. 일주일 안에 귀국하지 않으며 있으면 인터폴의 수배령을 내릴 것이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꿈을 이뤘는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인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뉴스는 제 이야기로 완전히 도배되었습니다. 러시아, 한국 쇄빙 LNG선 기술 유출 주장, 구소련 기밀 기술 논란, 국제 분쟁으로 비화회사는 즉시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법무팀과 국제 변호사들이 긴급히 투입되었습니다. 드미트리예프 씨, 정확히 어떤 자료를 사용하신 것인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연구 노트와 저의 30년 현장 경험입니다. 소련 국가 기밀 문서를 가져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준영 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구이반 씨를 끝까지 보호할 것입니다.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압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이틀 후 러시아 대사관에서 영사가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드미트리예프 씨,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르 영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조국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귀국해서 조사에 협조하면 충분히 선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한다면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남아있는 가족들, 친척들, 그들의 안위도 생각하셔야죠.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정했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영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날 밤 뜻밖의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구이반 씨, 대한민국 정부는 당신을 보호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특별 귀화를 원하신다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당신은 한국 조선업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전적으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긴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간 러시아 국민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조국을 버릴 수 있을까? 하지만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뻔했습니다. 야말 프로젝트 첫 번째 선박 인도식이 다가왔습니다. 이 선박의 탄생에 제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했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꼭 그 자리에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인도식 당일, 거제 조선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이반, 에너지부 차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네. 지금이라도 우리와 함께 돌아가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네. 감사하지만 저는 이곳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자네가 만든 이 기술로 러시아가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나? 기술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배가 북극의 평화로운 개발에 쓰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도식에서 샴페인이 터지고 축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인도식이 끝난 후 저는 조용히 회사 법무팀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이반. 한국식 성을 택했지만 이름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여권을 반납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조국을 잃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출입국 직원이 새 여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거제 조선소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이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사람이네. 함대호 기능장이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윤서연 엔지니어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국적은 바꿀 수 있어도 실력은 못 바꾸죠. 구 선생님은 여전히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박준영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기술자에게 진짜 조국은 자신의 기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구 선생님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러시아인 세르기에서 한국인 구이반이 되었습니다. 북극의 두꺼운 얼음을 깨듯이 저는 국경의 벽도 깨뜨린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첫봄이 찾아왔습니다. 거제도에 벚꽃이 만개한 4월, 저는 이제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옥포항을 산책하며 출근하는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구 선생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조선소 정문 경비 김씨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저를 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야말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박이 성공적으로 북극 항로를 운항한 후 나머지 14척도 하나씩 진수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쇠빙 LNG선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구 선생님, 대박 사건입니다. 어느 날 아침 박준영 부사장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성공 후 부사장으로 승진했었습니다. 아크틱 LNG2 프로젝트도 우리가 수주했습니다. 이번엔 20척 규모입니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러시아의 또 다른 초대형 프로젝트를 한국이 따낸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우리가 개발한 3중 차폐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추진 방식이 기본 설계로 공식 채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쇠빙 LNG선 시장을 주도하게 됐어요. 윤서연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설계팀장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구 선생님 덕분입니다. 가장 뜻깊었던 일은 거제시 명예시민 선정식이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시장님이 직접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구이반 씨는 거제도의 자랑입니다. 국경을 넘어 기술 발전에 기여한 진정한 세계 시민이자 이제는 우리 거제 시민입니다. 상패를 받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진정한 고향을 찾았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보람 있는 일도 생겼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극지조선기술 아카데미를 설립했고 제가 주임 교수를 맡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극지 선박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영하 50도에서 강철은 어떻게 변할까요? 제가 강단에서 물었습니다. 취성 깨지기 쉬운 성질이 증가합니다. 한 학생이 정확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합금과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방법을 찾는 거죠.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미래 한국 조선업을 이끌어갈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아니 구 선생님, 옛 동료 블라디미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러 왔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때 저를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이제는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네를 오해했어. 정말 미안하네. 블라디미르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자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우리는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기술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간 저는 그들과 함께 일하며 모든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삼중 차폐 시스템부터 극저온 용접 기법까지 숨김없이 전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교류지. 함대호 기능장이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발전하는 거야. 가을이 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적으로 상업적인 이용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기존 30일이 소요되던 항해 시간이 15일로 단축되자 전 세계 물류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쉐빙 LNG선 덕분에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렸다. 국제 언론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환경적 성과였습니다. 항로 단축으로 연간 탄소 배출량이 40%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팀 회식 자리에서 박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구 선생님, 이제 후속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북극 크루즈선은 어떨까요? 강력한 쇄빙 능력을 갖춘 초호화 여객선 말입니다. 관광선이요? 윤서현 팀장이 놀랐습니다. 네, 북극의 신비로운 대자연을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환경보호와 첨단 관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흥미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도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해 연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구이반 거리 명명식을 개최한 것입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시작되는 작은 길이지만 제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를 지날 때마다 꿈과 도전, 그리고 화합의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명명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물론 심지어 러시아 영사관 직원들도 왔습니다. 이제는 그들 역시 저의 선택을 인정하는 눈치였습니다. 겨울이 되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스크바에 계신 어머니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료자 이반의 애칭, 네가 사는 곳을 보고 싶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오랜만에 러시아어로 대화도 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많이 달라졌구나.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다. 어머니를 거제도로 모시고 와서 제가 일하는 조선소를 구경시켜 드렸습니다. 거대한 쇄빙 LNG선을 보시고는 감탄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어머니와 함께 옥포항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선택을 이해하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자는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 너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2025년 봄, 저는 거제도의 작은 아파트를 벗어나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진정한 정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한 거제도 사람,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생각합니다. 북극의 얼음을 깨듯이 마음의 벽도 깰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조선소로 향합니다. 기술로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꿈을 품고서 말이죠. 저는 지금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에 서서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고 국적을 바꾼 지도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 교수님, 오늘이 정말 특별한 날이시죠? 제 옆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술 고문으로 일하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쇄빙 LNG선이 진수되는 날이니까요. 저 멀리 대우조선해양 도크에서 거대한 선체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토라는 이름의 이 선박은 한국이 건조한 10번째 쇄빙 LNG선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확고하게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덕분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밝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계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이뤄낸 쾌거죠. 북극 항로는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더 많은 선박이 북극해를 항해하며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물류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열린 것입니다. 교수님,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또 다른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기술 발전은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실제로 최근 러시아 정부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쇠빙 LNG선 기술이 러시아의 북극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준영 부사장이었습니다. 구 선생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인가요?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북극 연구기지 보급선입니다. 극지 연구를 위한 특수 목적선이죠. 여전히 도전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북극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 또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옛 동료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함대호 기능장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정정했고 윤서연은 이제 임원급으로 승진하여 있었습니다. 구 선생님 덕분에 한국 조선업이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윤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길이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거제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조선소에서는 오늘도 새로운 배들이 쉼없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배가 곧 북극의 얼음을 깨러 나갈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추모하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북극에는 많은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동과 서를 잇고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길들입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북극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을 길잡이 삼아 오늘도 많은 배가 얼음바다를 항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설계도가 놓여 있었습니다. 북극 연구선 프로젝트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도전할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스크바에 사는 조카였습니다. 삼촌, 저도 조선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정말이니? 열심히 공부해야 해. 삼촌처럼 되고 싶어요. 국경을 넘어 일하는 엔지니어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조국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곳과 스스로 선택한 곳,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제가 만든 배들이었습니다. 얼음을 깨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강한 의지입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국경도 편견도 시간의 흐름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북극을 향한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가능을 현실로 만든 경험이 있으니까요. 북극의 얼음길처럼 우리의 미래에도 새로운 길이 계속해서 열릴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저는 계속 꿈꾸고 도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 전하겠습니다. 기술과 꿈에는 결코 경계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